은돔벨레를 넣으면서 공격적인 전술 변화가 이뤄져야 의미가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누누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막말로 메뉴가 맥과이어를 빼고 브루노를 센터백으로 쓴다고 치면 메뉴가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하겠죠.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경질라시코,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3대0 완패를 당했는데요. 이날 경기가 끝나고 솔샤르 감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회하는 세이브를 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말이죠. 토트넘은 9회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이 중 유효 슈팅이 1회도 없었으니까 솔샤르 감독의 말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기회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단 소리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토트넘은 왜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 이건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메뉴의 모습부터 잠깐 볼까요? 메뉴는 이날 특이하게도 3백을 들고 나왔는데요. 수비 시엔 윙백들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5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3-2 형태가 되곤 했죠. 토트넘은 라인업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전개하는 방법 자체는 기존과 같았습니다. 이 중 전술적으로 가장 주목할 선수는 모우라였는데요. 모우라는 우측 윙어임에도 이렇게 후방까지 많이 내려오면서 마치 우측 중미처럼 활동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모습을 보면 토트넘은 마치 2-3-5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모우라가 위에 있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다. 이걸로 토트넘이 원했던 것은 여기에 프레드가 모우라에게 끌려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이 공간을 로셀소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였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쪽 공간이 생겨났죠? 하지만 여기에서 프레드는 더 적극적으로 모우라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다시 내려와서 자리를 지켰어요. 이날 메뉴는 전체적인 라인을 내리면서 토트넘이 알아서 들어오게끔 했는데요. 그래서 토트넘이 전체적인 점유율 자체는 훨씬 많이 가져갈 수 있었고 이 위치까지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힘들었던 것이었어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지금 토트넘 최전방 5명은 메뉴의 5백이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선 3미들이 패스를 투입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고 투톱도 상당히 아래까지 내려와서 간격을 유지하고 있죠. 한편 토트넘은 어떻습니까? 모우라가 내려오면서 후방 숫자를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얘가 앞으로 볼을 줄 만한 선수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건 이 지역에서 3대2가 됐기 때문에 카바니 호날두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직접 전진할 기회는 생길 수 있었다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봤자 프레드가 어느 시점에서는 모우라에게 붙을 것이고 그때 모우라가 얘를 패스를 통해서가 아닌 개인 능력으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볼을 줄 때가 마땅치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위치에서부터 패스를 통한 플레이가 아닌 개인의 드리블 능력의 전개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구도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후방의 숫자를 너무 많이 뒀다는 겁니다. 메뉴의 투톱보다 아래쪽에 5명이나 있게 되니까 전방 5명이 5백과 3미들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됐죠. 토트넘에게 필요했던 건 이 3미들을 후방 자원이 끌어내면서 전방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중미들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 3미들과 투톱 사이의 공간에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럼 얘들이 투톱과 3미들 사이에 갇힌 셈처럼 되겠죠? 이걸 뚫어내기 위해 다른 팀들이 활용하는 방식 중 하나가 이겁니다. 최후방 3백을 넓게 벌리면서 좌우측 센터백이 직접 측면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팀의 선수들을 갇혀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은 반대로 가두는 선수들도 갇힌 선수들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측면 센터백 전진을 막기 위해 프레드가 딸려 나오면서 이쪽 공간으로 올라간 모우라에게 패스하면서 짧게 전진할 수가 있어요. 둘째로 상대를 전체적으로 한쪽 측면에 몰리게끔 만들면서 반대편 측면으로의 롱패스를 통해 단숨에 전진할 수도 있었습니다. 5-3-2 포메이션 자체가 중원은 두텁지만 측면은 기본적으로 윙백 하나만이 담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대편 측면의 선수, 여기선 윙백이 오버래핑하면서 맡아줬으니까 벤 데이비스가 되겠죠? 얘한테 공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취한 모습은 이거였죠. 선수의 위치를 통해 상대를 유인하고 공간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선수 개인의 드리블 능력으로 알아서 상대의 수비벽을 뚫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경기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다만 이날 토트넘에게 희망적이었던 건 모우라가 그 어려운 역할을 참 잘 수행해줬었던 겁니다. 특유의 돌파력으로 상대의 압박을 직접 뚫어내면서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곤 했는데요. 이날 모우라는 54
4분만을 뛰었음에도 무려 8회의 드리블을 시도했고 그중 5회를 성공시켰습니다. 모든 선수들 중에서 최다 횟수예요. 여기에서 모우라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브루노의 압박까지 벗겨냈는데요. 우측 중미인 브루노가 벗겨졌으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우측은 완비사카만이 남게 됐습니다. 그마저도 상당히 중앙으로 좁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토트넘의 문제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벤 데이비스. 이날 토트넘의 좌측 풀백으로 나선 선수는 얘였는데요. 보통은 레길론이 선발로 나서는데 이날은 어째선지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딱 잘라 말해서 데이비스는 공격적인 상황에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예요. 지금도 이미 모우라가 다 돌파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데이비스의 위치가 너무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모우라가 이렇게 혼자서 다 돌파하면서 메뉴 수비진을 흔들어 놨는데도 그다지 위협적인 공격으로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데이비스가 볼을 받기는 했지만 얘가 볼을 받고 여기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동안 다시 수비 라인을 충분히 정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나마 이 크로스조차 완비사카가 끊어내면서 투입조차 못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기용이었어요. 토트넘은 좌측 중미인 스킵을 후방에서 빌드업할 땐 아예 좌측 센터백처럼 빼기도 했습니다. 이건 풀백을 윙어처럼 올려서 쓰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얘가 여길 커버해주니까 안심하고 올라가, 뭐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서 풀백에게 요구되는 것은 윙어와 같은 공격력이 됩니다. 당연히 데이비스와는 어울리지 않는 역할이겠죠. 차라리 세세뇽이 더 어울릴 거예요. 그럼에도 굳이 데이비스를 선발로 세운 이유를 추측하자면 워낙 중요한 경기니까 수비적인 부분을 고려했을지도 모른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메뉴의 경기를 봤다면 그들의 공격이 좌측 위주로 전개되리란 것 정도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어요. 실제로 이날 메뉴의 공격 방향을 보면 좌측에 잔뜩 쏠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측에서의 수비력을 강화하는 거면 몰라도 좌측의 데이비스는 글쎄요. 게다가 그렇다고 좌측에서 데이비스가 수비적으로 좋은 기여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메뉴의 공격이 좌측 위주인 이유 중 하나는 루크쇼의 존재 때문인데요. 지금은 그 쇼가 볼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편에서는 브루노가 냅다 뛰어가고 있네요. 데이비스도 이에 맞춰서 수비로 복귀하는 중인데요. 스킵도 여기에 있긴 하지만 브루노가 스킵의 뒤로 뛰고 있었던 점과 맥토미니와 카바니의 견제도 함께 도와야 했던 점에서 브루노의 전진은 데이비스가 담당을 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쇼의 큰 방향 전환 패스가 그대로 브루노의 앞쪽으로 투입이 됐는데요. 이게 그 직후의 상황입니다. 브루노가 볼을 받는 시점에 이미 데이비스는 한참 뒤에 있죠. 브루노의 터치가 불안정하게 이뤄지면서 위기를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만약 브루노가 제대로 받았다면 그대로 실점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실점을 당했어요. 호날두에게 향하는 크로스를 완벽하게 놓치면서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점프를 했으면 무조건 볼을 맞췄어야 했는데 볼을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호날두에게 기회를 내줬죠. 볼을 맞출 자신이 없으면 그냥 점프하지 말고 호날두와 몸싸움을 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럼 최소한 슈팅을 방해할 수는 있었겠죠. 데이비스는 공수 양면에서 거의 도움을 주질 못했습니다. 재밌는 건 후반전의 모습이 더 심각했단 거였어요. 토트넘 팬들의 표정을 보시면 분노, 당혹스러움 이런 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모우라가 베르바인으로 교체될 때의 모습이에요. 이 교체 이후에 유일하게 눈에 띈 것은 손흥민의 위치 변화입니다. 베르바인이 왼쪽으로 갔고 손흥민이 모우라 대신에 우측으로 갔어요. 저는 혹시 뭔가 더 다이나믹한 변화를 노렸나 싶었지만 이 교체의 의미는 이게 다였던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케야 데이비스의 공격 가담이 아쉬우니까 손흥민을 중앙에 두기 위해선 우측으로 옮겨야겠네 정도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선수 평균 위치에서도 나타나듯이 손흥민은 전반전에도 상당히 중앙에 위치하곤 했습니다. 근데 데이비스가 못 올라오니까 사실 전반전의 좌측 공격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긴 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측에서라도 그나마 공격이 이루어졌던 건 말도 안 되는 구조 속에서도 모우라의 개인 능력이 빛났던 덕이었습니다. 구조는 그대로인데 모우라마저 빠지니까 우측 공격까지 막혔어요. 이건 누누 감독이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둘 모두 드립을 시도했습니다. 모우라 교체 이전과 교체 이후의 모습이에요. 모우라 교체 이후에 로셀소의 드립을 시도가 크게 늘었죠. 로셀소도 중간에 알리와 교체됐으니까 그 사이의 시간으로 보자면 54분 동안 2회 시도한 친구가 고작 20분 동안 4회나 시도한 셈이 되는데요. 구조는 바뀌지 않은 채 모우라가 빠졌으니까 로셀소가 대신 직접 돌파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보 같은 교체였죠.
이 선수는 은돔벨레라고 합니다. 이건 교체로 이제 막 들어갈 때의 모습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 같네요. 은돔벨레는 스킵과 교체되면서 들어갔는데요. 은돔벨레와 스킵은 가진 장점과 역할이 많이 다른 선수입니다. 스킵은 수비적인 기여도가 높고 따라서 보다 아래쪽에서 활동하는 것이 익숙한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예요. 반면 은돔벨레는 전진성이 좋고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직접 운반하는 능력이 뛰어난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이미 두 골을 뒤지고 있는 토트넘이 수비적인 선수를 빼고 공격적인 선수를 넣는 건 그래요, 좀 1차원적인 발상이긴 하지만 이해를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선수에게 그에 맞는 위치와 역할을 안겨줘야겠죠. 근데 누누 감독은 은돔벨레를 그냥 그대로 스킵이 뛰던 자리에 집어넣었어요. 보통 이렇게 서로 크게 차이가 나는 선수끼리 교체할 때는 그에 맞는 전술적 변화가 함께 이뤄집니다. 하지만 지금 은돔벨레의 위치를 보세요. 여기가 공격형 미드필더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위치일까요? 단순히 스킵을 빼고 은돔벨레를 넣는다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은돔벨레를 넣으면서 공격적인 전술 변화가 이뤄져야 의미가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누누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막말로 메뉴가 맥과이어를 빼고 브루노를 센터백으로 쓴다고 치면 메뉴가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하겠죠. 은돔벨레가 들어갈 때의 표정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토트넘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옳은가에 대해 빠르게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